시사 엑스레이 2021년 5월 20일 구독, 목요일 좋아요, 아침입니다. 알람을 눌러주세요. 이동호의 시사 다음 엑스레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만드는데 여러분 더 큰 오늘도 힘이 시작하기 됩니다. 앞서 함께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온랩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랩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그리고 생각은 광주 5월의 학살자였습니다. 무참히 광주 5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들어선 군부의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을 죽였고 무장한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비무장의 광주의 시민들을 그리고 어여쁜 처녀의 젖가슴을 잘라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에게 마약 같은 걸 먹여서 아이 임산부의 배를 가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저주했고 그리고 정권을 타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수 정권은 군부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의 공산주의자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제가 저의 많은 생각들은 바뀌었습니다. 우선 5월 18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썼던 글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천 명이 학살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살인죄만 200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26명의 군인과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상당수는 계엄군이 쏜 M16 소총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은 당시 시위 군중들, 특히 무장 시위 군중이 가졌던 카빈 소총에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5월 광주 도청 앞에는 수천 상도의 TNT 폭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폭탄이 터졌다면 이리역 대폭발 사건의 수배에 달하는 폭탄이 터졌고 수많은 인명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장으로 도시를 장악한 그 무장군들에게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본 전두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혁명을 공부했습니다. 전두환은 산업혁명의 완성자였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온 한국인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18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까지 불려다니면서 그 먼 광주까지 아니 서울에서도 되는데 불려다니면서 그에게 온갖 모욕과 질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편인 박근혜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냉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가 광주의 학살자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5.18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었던 이성 전 육군참모총장이죠. 계엄 사령관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기자인 최보식 기자가 자신이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그 사이트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성 계엄사령관은 당시에
군과 민간을 통과한 계엄이 확대되면 군인이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위에 국방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모든 권력은 계엄사령관에게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 계엄사령관은 5.18 사태의 책임을 지고 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8개월 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최근에 조선일보를 나와서 독립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이 잘했던 최보식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성 전 계엄사령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성 전 계엄사령관은 90을 넘긴 사람입니다. 전두환은 5.18과 무관하다. 광주 수습 석 달 뒤 대통령 안 됐으면 그 이름 안 나왔을 것이다. 5월 18일자 인터뷰입니다. 전국 계엄 상황이었으니 내가 정권을 쥐고 통과했다. 이성 계엄사령관이요.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로서 내게 형님하며 어려워했다. 날 뛰어넘어서 월권했다. 내 성격 알면 이런 말 안 나온다. 월권 절대 두고 보지 못하는 깐깐한 성격이란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국가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 그것을 군은 걱정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80년 대학교 화장실에는 낙서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전두환을 한자로 전두환 머리를 자르는 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광주 학살 주범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광주의 가해자로 잘못 인식되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실관계에 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광주의 가해자라는 것을 가장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식과 전두환 대통령의 주장과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보식 기자는 과연 당시 상황을 누가 잘 알 수 있을까?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고 80년 5월을 전국을 관장한 이성 전 계엄사령관을 떠올랐고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5.18 상황은 계엄사령관이 정권을 가지고 통과했다. 이것이 이성 계엄사령관의 말이었습니다. 5.18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그것에 전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전부 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90이 넘긴 곧 자신의 수명을 다할 노 군인은 5.18은 내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 이득이 있지만 이득이 있다면 책임을 대신 지려고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죽음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특히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해집니다. 이성 전 계엄사령관은 그는 자신의 인생 마무리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18 광주는 내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써 전국 계엄 상황이었으니 국방장관과 대통령께 주요 사안은 보고했지만 내가 정권을 쥐고 통과를 했다고 할 수 있어. 이게 이성의 얘기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999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5.18과 관련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요. 도의적 책임을 진 거요. 그러니까 광주 학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당시 상황은 내 관할에 있었지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지만 광주에서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학살의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시 국정수반인 최기화 대통령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요. 군의 작전 상황이니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 있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께서 야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소. 그러면 실제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18 당시 대학가에서 광주 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해서 지정했습니다. 이성의 답변입니다.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없어진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뭐 이름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체시켜버렸으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오. 그는 12.12 다시 말하면 1979년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한 사건, 그래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측 군인과 국군 보안사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국군 보안사 군대가 서로 부딪혔던, 그래서 총격을 벌였던 그걸 12.12 사태라고 했습니다. 그 12.12 사태에는 상관이 있다. 그러나 5.18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12.12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박 대통령 그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던 김재규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과 내통했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수사로 연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나 5.18 당시에 최기화 대통령으로부터 육군참모총에 임명받은 건 자기고 자기가 전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12.12에 대한 예를 들면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2.12는 1979년도 12월 12일이니까요. 1950년 5월 18일 광주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을 그가 배후 조정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러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이 있었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계엄사령관 위상이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두환은 새까만 후배였다. 그리고 나를 어려워했다.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해 그런 일은 없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었다. 몰래 그런 일을 하는 음습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단호히 말하건대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어. 그럼 5.18에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희성이 이야기합니다.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에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이름이 나온 것은 사실상 책임서상에 있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지목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전두환이 안 하면 누가 그럼 5.18에 책임이 있습니까? 지휘계통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 나와 당시 국방장관 주영복이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두환에 대해 사람들이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보안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의 참모입니다. 참모로서 내게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습니다. 진압작전에 개입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광주에 내려간 적도 없다. 진술이 일관됩니다. 이 진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술과도 똑같습니다. 자신은 광주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도 않았다. 작전 지휘권은 작전권을 말합니다. 당시 광주의 그 작전 지휘권은 광주의 그 지역 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 계엄 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51사단인가 52사단인가요? 광주 지역의 사단. 거기에 특전 그 부대가 배속되었습니다. 그럼 부대를 배속하면 그 지휘권은 이미 그 사령관 배속받은 부대의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특전 사령관도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지 보안부대에 보고가 올라가니까 전두환도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어. 내려가 분들 뭘 할 수 있겠어? 부대장에게 격려금이나 건네주는 게 고작이지 않소.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이 없으면은 그 부대를 사실상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 통과는 이 이야기는 당시에 광주의 그 지역 사령관, 광주 지역 계엄 사령관도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특전사 자기 지휘에 있었다고요. 당시 정호영 특전사령관은 4개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어. 광주 현지 부대에 배속시킨 공수부단 경력차 간 것이요. 경력차요. 부대를 지휘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력차 갔으니까 부대 예를 들면 격려금을 좀 내놓았겠죠. 전두환 육사 동기생 정호영을 통해 작전 지시를 했다는 설도 있다.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는 소리요. 특전사령관도 광주에 파견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수 없어. 작전 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 광주 현지 부대 지휘관에 있다는 겁니다. 조언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난다. 예, 정당 방위란 이성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정당 방위를 위한 자위권은 발포 명령과 다르다. 재판 과정에 사정을 모르는 병사들은 자위권을 발포 명령으로 알았을 것이란 말이 나왔어. 그런 해석은 오버요. 공격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개인마다 정당 방위 차원의 자위권이 있다는 것이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계엄 부대로 투입된 공수여단은 제가 81년도 특전사에 갔을 때 81년 말입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부대에 부대원이 있었습니다. 육군 중사였죠. 그리고 대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위로 투입됐다는데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물론 말을 꺼립니다. 그러나 한 번씩 흘러나오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공수부대원들은 예를 들면 막기 위한 향기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소중한 그 돈은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향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캐릭터도 아주 멋있네요. 이걸 슈퍼챗이라 그러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당시 공수 특전부대는요. 경찰 진압부대와 달리 방성모가 없었어요. 그냥 전투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방성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오면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방패도 없었어요. 그냥 맨몸이었어요. 그냥 그 내려가기 전에 몽둥이 하나만 쥐어졌습니다. 그 맨몸으로 수십만의
시위군종과 맞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시위군종들은 그 어마어마한 돌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돌 한번 맞아 보십시오.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화염병으로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량으로 돌진 공격했잖아요. 거기에 생명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생명 위협을 느낀 군인이 발포한 겁니다. 처음에 위협 사격을 했죠. 그 와중에 정말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동적인 것이다. 발포 명령을 하라고 적극적 개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정권 차원에서 숱하게 뒤졌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도 뒤지고 또 노무현 정부, 김대중 거 다 뒤졌잖아요. 아이고 MCC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격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화염병과 불들이죠. 그 다음에 쏟아지는 돌들을 맞으면서 그리고 차량으로 돌진해 오면서 거기에 생명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자신의 동료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피 흘리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과열됐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일부 부대는 계엄 부대는 일부 중대인가요? 아예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이성을 잃은 폭도들에게 만약에 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위권을 천명한 담화 발표 뒤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됐습니다. 실탄 지급은 일선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 계엄사령관이 이래라 저래야 할 사안이 아니요.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자위권 담화가 있기 전에 실탄 발사가 이미 있었다. 5월 19일 시위대에게 포위된 계엄군 장교가 위협 사격을 한 게 첫 발포다. 20일 밤 광주역에서는 실탄 사격으로 4명이 숨졌고 21일 담화 발표가 있기 전에도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포위당한 계엄군 장교가 위협 사격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실탄 사격으로 4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쯤에 이미 계엄군은 전국의 무기고를 털었고 그리고 총으로 무장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서로 총격전이 오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한 겁니까? 1996년 재판 당시 광주 현지까지 내려가 조사를 벌였으나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이성 계엄사령관 얘기입니다. 총 맞은 시민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투라는 것은 우발적이고 부하 내동에서 일어날 수 있어. 겁에 질려 있는 사병들이 막 쏘고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도 가릴 수 없었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엄군이 쏜 총알도 있지만 뒤에서 쏜 총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압 그러니까 시민군이 쏜 이미 무장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에 그러니까 그 부검 기록에 보면요, 당시 죽은 사람들의 총을 맞아 죽은 사람들 부검 기록을 보면 카빈 소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카빈 소총은 누가 쏜 겁니까? 당시 광주의 시민군들이 무장했던 총이 카빈 총입니다. 한밤중에 아군끼리 교전도 있었다. 당황했으니까요. 다만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은 적극적이었다. 왜냐하면 전남도청에 장악하려고 했으니까요. 5월 27일 날. 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다. TNT가 약 2,400여 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TNT는 이 폭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폭파되었더라면 광주 도청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폭발로 인해서 인력 폭발 사고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정부가 거기에 개입해야죠. 그리고 무장한 주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요. 무장한 주동 세력, 그건 시민군과 시민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시작하자마자 46개의 광주 주변에 전남 광주 인근에 경찰력이 이미 흩어진 상태에서 주변에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무기고를 습격해서 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총을 가지고 난사했고 계엄군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로요? 광주 교도소로 진입작전을 벌였습니다. 광주 교도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상범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감옥에서 구출하려고 차량으로 돌격하고 총탄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게 무장반란이지, 무장폭동이죠. 그리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그 무장세력과의 뒤에는 북한이 이용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에서 이를 이용 안 할 리가 있었겠어. 당시 군 보안사령부의 기록이나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죠, 기록에 따르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불상의 무전이요. 아이고 아미로프님, 아이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당시 그 광주의 기록에 따르면요, 광주 인근, 그러니까 전국에서 약 5천 건 이상의 무전 교신이 북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고정 간첩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그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무장 봉기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5.18이 아니고 5월 20일 경으로 이 전국 그 도시에 동시에 시위를 기획하고 무장 봉기를 기획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날 저녁에 계엄군이 기습적으로 계엄을 전국 확대하면서 대학가를 점령하고 시위를 차단했습니다. 만일 계엄군의 비상계엄 확대가 있지 않았더라면 계획대로 5월 20일 날 전국적인 동시 집회 혹은 동시 시위, 동시 무장 봉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이 북한이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사나 입구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끈 건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민간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게 이희성의 생각입니다. 시작은 투입된 군인들에게 돌을 던진 학생들과 그리고 그 돌에 맞아 부상당한 자신의 동료를 본 공수부대가 집결한 시위대를 추격해서 타격한 것이 충돌의 발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5월 18일 아침 휴교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겠다면서 전남대 정문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휴교령이 내려지면 학교에서 시위를 한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에 넣어온 돌을 가방에 돌을 넣어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했다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은 무방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학생들이 집결하자 구인들이 뒤쫓아가면서 진압병으로 두들겨 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시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악성 루머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엄군이 대검으로 젊은 처녀의 가슴을 유방을 도려냈다. 이런 악성 루머들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당시 군은 광주 사태가 전국적인 봉기로 밀란으로 번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전국적인 봉기로 번졌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판 과정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질문만 있었고 자기에겐 질문이 없었다. 아니 내가 전국을 총괄했는데 왜 나에게 질문하지 않냐. 5.18 1999년 역사 바르기 세우 재판이라는 건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죽이기 재판이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습니다. 왜요? 공산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국민들이 부익부 빈익빈돼서 못 산다면 정말로 살 길이 없다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공산주의자들은 노립니다. 두 번째, 전국적인 폭동 상황에서 공산은 일어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걸 막은 겁니다. 만일 광주 사태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주에서 일어난 폭동이 대구와 부산을 넘어서 그리고 서울로 번졌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었고 대한민국을 경영할 실력이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1.6 이후에 갑자기 18년간 통치해왔던 통치의 구심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둘러싸고 김재규와 그리고 정승화 총장을 비롯한 일당들은 자신을 은폐하고 정권장악을 기도했습니다. 12.12는 거기에 저항한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12.12를 물론 군의 구체적인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쿠데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시해 사건의 수사를 하기 위한 정당한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혼란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의 정권력도 있었죠. 당시 육사 11기 정규생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정책의 정보를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권력도 있었겠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에 정말 화가 나 있었고 그 수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12.12는 개인의 정권력 개인과 그리고 공익, 질서 회복이라는 공익과 마주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규화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4월, 5월 시위가 만발했고 여러분 당시 5월에 서울의 봄을 아실 겁니다. 서울역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당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의 그 버스가 돌진해 가지고 죽은 사상당한 사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무능했고 야당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틈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와중에 터진 것이 광주 사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광주를 진압했습니다. 물론 이성 계엄사령관과 당시 군은 땅에 떨어진 질서를 회복했고 그리고 광주를 진압해서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질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서. 저는 젊은 시절에 질서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질서란 기성세대가 그리고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질서라면 무조건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에드먼드 버크의 불란서 혁명에 대한 반성, 회고라는 책을 봤을 때 그리고 보수주의를 공부하면서 질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는 권위를 존중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일까 궁금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질서란 그리고 도덕이란 우리 인간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생긴 우리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혜의 산물이 질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맹수는 어떻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들은 그날 먹을 식량이 있으면 더 이상 다른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고파지면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떤가요? 신라권 에덴 동산으로 축출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했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의 끝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창고에 100년치 먹을 것을 넣어두고도 1000년, 만년치를 지속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도 가장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기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욕심과 욕심이 맞부딪히는 그 상황에는 살이 튀고 피가 튀고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과거의 거의 대부분의 전쟁들은 인간의 욕심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웃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떤가요? 무질서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질서한 인간의 모습은 결국 살육이었습니다. 피의 학살만이 남았습니다. 그게 무질서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질서를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고 아들이 아들이 되게 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체제가 훨씬 수천 년간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그 질서가 사회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면 그 질서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질서는 우리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도에 일어난 중동 지역의 민주화의 봄을 아시죠? 봄인가요? 민주화 사태. 중동의 시리아를 비롯한 그래서 민주화를 위한 폭동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당시 정부군의 저항들이 있었죠.
물론 몇 개 나라는 무너지기도 했고요. 저 아프가니스탄 저 뭡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이란다 저기 러시아에 있던 그 탄의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무너지기도 했고요. 시리아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사태 속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들었습니다. IS라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무자비로 목 잘라 죽였습니다. 모든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그 시리아에서 살지 못해서 목숨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탈출하다가 지중해를 건너다가 돛담배 지중해를 건너다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 바다에 숨을 지었습니다. 시리아에 살고 있던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았을까요? 비록 독재자였지만 질서 있는 삶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질서 속에서 누구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질서가 그에게는 훨씬 나은 가치였을 것입니다. 시리아 지역 난민들은 결국 부모 자식들을 잃고 뿔뿔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죽음에 이르고 그다음에 고향 산천을 떠나서 천지 외국으로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많은 무자비한 인간들이 그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도덕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그 무질서 상태를 질서 상태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질서를 되찾고 박정희의 산업혁명을 완성시켰습니다. 1964년부터인가요? 우리는 30년간, 근 30년간 연평균 9%의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빈국에서 연 30년의 성장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는 도약했습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 산업혁명은 무질서 속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일으킨 산업혁명을 전두환은 완성시켰습니다. 왜요? 당시 최고의 관료들을 최고의 엘리트들을 산업자원부 장관에 그리고 재무부 장관에 기용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또 자유화의 길로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론 삼적 호황이 덕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9%의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88 올림픽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산업혁명도 질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산업혁명을 일구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습니다. 만약에 혼란이 전국적으로 지속됐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산업혁명이 미완으로 끝났다면 박정희 산업혁명이 결국 다시 후퇴했더라면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공산주의로 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임 시절에 벌어졌던 광주의 무장 충돌을 통해서 정말 피치 못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모든 선과 악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공은 대한민국을 저 지옥 같은 북한의 공산으로부터 구출한 하기 위하여 산업혁명을 일궈내고 질서를 찾은
그 공은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결단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을 만들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버려두면 거의 대부분 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립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너무 가혹한 평가는 개선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질서를 되찾은 것이고, 그리고 공산을 막은 것이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버마에 폭탄 테러를 당할 뻔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요. 그래서 당시에 쟁쟁했던 인재들이 그 버마의 아웅산 묘지에서 살해됐습니다. 만일 전두환 대통령이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그리고 정시에 도착했더라면 전두환 대통령 또한 이제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의 이슬로, 폭탄 테러로 산화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왜 이런 아웅산 폭탄 테러를 벌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저들의 그 저주를 폭탄 테러로 그들은 실시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아웅산 폭탄 테러는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저지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지독스러운 보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0 중반이 넘은 노인을 끊임없이 법정으로 불러내고, 이제 초기 치매 증상조차 있는 노인을 모욕 주고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겨야 할까요? 저는 가끔 대한민국의 이 무정함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제가 성경에 본 다윗 또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도 많습니다. 실수 가운데 우리는 점차로 실수를 줄여나갈 뿐입니다. 왜 우리는 나의 실수에는 그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그렇게 무자비할까요? 나의 실수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다른 이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 관대함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나와 똑같이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실수를 관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공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선진 사회로, 질 높은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벌어지는 이 무자비한 저주를 정말 탄식하는 마음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무자비한 저주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던 아웅산 테러를 벌였던 북한과, 그리고 북한의
종속되어 있는 종북주의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로 서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이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의 그 저주를 무너뜨리고 기풍 있는 사회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함께 열어야겠습니다. 예,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광화문로 내부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가르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